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대선판에 3고 3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고, 세 가지 높아지는 것. 이것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 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정권교체 욕구. 자, 이 세 가지가 3고, 그리고 상대편에서 상대적으로 3저가 나타나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 또 민주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이 세 가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 한국경제 일면 톱을 보시면 오늘이 대선 D-120일, 대선 4개월 전입니다. 이 대선 4개월 전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 42.3 대 34.5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죠. 자, 한국일보가 입소서, 여론조사 회사 입소서에 의뢰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조사가 6일, 7일 실시가 됐습니다. 5일날 그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윤석열 42.3, 그리고 이재명 34.5, 그래서 7.8%포인트가 차이가 났습니다. 안철수 7.4, 심상정 5.4,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만만찮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조만간 두 자릿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두 자릿수로 올라가면은 안철수 후보는 대선판의 변수가 아니고 정말 상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42.3% 지지율은 직전 조사, 그러니 확정되지 않았을 때 홍준표 후보와 경합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지지율보다 7% 내지 10%포인트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이 양자 대결, 이재명, 윤석열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이 47.6, 이재명이 40%, 그래서 윤석열이 7.6%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 경제를 가장 잘 이끌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제신문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응답한 그 응답자가 40.2, 윤석열이다 응답은 31.1, 이래서 이재명이 9.1%포인트 높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검사 생활만 쭉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국가 경제를 이끌 후보로는 이재명보다는 덜할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도 일면 톱 기사가 지지율 조사입니다. 이 1주새 11%포인트 뛴 윤석열 지지율이 11%포인트나 뛰었다. 그런데 이 2030 세대는 여전히 좀 안개 속이다.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낮았죠. 홍준표 후보 그때 야권 적합도 조사에서,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2030이 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 일정 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옮겨갔지만은 아직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일보는 모아서 일면 톱으로 했습니다.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 여기는 윤석열 43, 이재명 31, 그리고 일주일 전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도 10.6%포인트가 급상승했습니다. 양자 대결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많고, 또 한국 리서치 조사는 34.6대 34.6대 28.6, 그리고 넥스트 리서치 34.7대 30.7, 거의 비슷한 수치를 한 7, 8%, 많이는 10%까지도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당히 공공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역대급 지지율, 이렇게 서울신문은 표현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맛본 보수 대결집, 국민의힘 지지율 46%로 역대급이다. 10년 만에 맛봤다. 10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된 직후, 그때 당이 새누리당이었죠. 그때 이후에 가장 높은 그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 국민의힘 창당 후 최고치 지지율 46.0%. 그래서 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고, 이
더불어민주당과 격차도 20.1%포인트로 상당 이후 가장 크게 벌렸습니다. 이것은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경향신문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컨벤션 효과 확인된 윤석열, 민주당 지지율 25.9%로 최저치. 경향신문은 좀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초점을 맞추면서 윤석열의 컨벤션 효과다 이렇게 규정을 딱 지었습니다. 컨벤션 효과라고 규정 지은 것은 컨벤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떨어지면은 민주당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기사 안에 깔려 있습니다. 이재명은 30%대 정체, 그리고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세 이렇게 하고 옆에는 심상정 이번 대선은 나와 윤석열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기사도 함께 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니 윤석열 후보 주변으로 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뭐 감나라 대추나라 뭐 간섭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뭐 파리떼, 하이에나,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제 자리 사냥꾼 이런 말까지 했죠. 서로가 파리떼다, 하이에나다, 뭐 자리 사냥꾼이다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체가 뭐 왕팔이고 정말 자리에 그 탐욕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윤석열 후보자가 딱 되고 나서 킹메이커를 자임하면서 총괄선대위원장 마치 다 확보한 것처럼 정권을 달라, 그리고 윤석열 경선 캠프는 다 해체하고 내가 새로운 판을 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뭐 당 중심으로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경선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준 캠프 사람들을 뭐 전부 다 내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양쪽이 일종의 뭐 기세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가 모든 정권을 주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정권을 요구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느 정도 이 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전제 하에서 이런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확장성, 이것과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앉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마이너스 요인, 이것과 어느 쪽이 클지 그것은 윤석열 후보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우라는 김종인, 그 캠퍼에 있던 사람들 다 비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경선 캠퍼를 중심으로 더 키우려는 윤석열. 그래서 윤석열에게 선대위 구성이 리더십,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됐다. 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윤석열 경선 캠퍼가 상당히 말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 아예 캠퍼를 해체하는 게 낫다는 말씀까지 들었지만, 일단 그 중에서도 옥석은 가려야죠. 옥석은 가려서 쓸 사람은 쏘고 계속 중앙선대위에, 당 차원의 선대위에 계속 그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김종인은 아예 다 비우라는 겁니다. 다 비우고 내가 짜겠다, 김종인이 짜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종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리 사냥꾼, 그것이 자리 사냥꾼을 선별 못하면 대통령이 돼도 문제다. 그러면서 전면 재구성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윤석열 후보가 경선 캠프 좌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에 전격 임명합니다. 자, 전격 임명하면서 자, 이거 봐라, 내가 캠프 사람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 영선 정치신인 윤석열 대선 후보가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김종인은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의 해체, 대대적 노선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지난 수개월간 자신을 도운 측근 그룹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김종인뿐이 아닙니다. 김종인을 멘토로 삼고 있는 이준석 대표도 캠프 물갈이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캠프하는 당 중심으로 하겠다. 뭐 캠프를 다 내치지는 않고 캠프를
기초를 하되 당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전면 물갈이해라 이준석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는 윤석열인데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이준석이 입도선미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입도선미한 김종인이 지금 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김종인 자리 사냥꾼들로는 어렵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은 전면 재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권성동 비서실장 전격 임명을 했죠. 자, 이것을 놓고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당내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요구를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거부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 해석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자, 윤석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동안 김종인은 윤석열 길들이기를 해왔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대선 주자로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윤석열 길들이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말이 뭐 별의 순간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찾아와서 좀 부탁을 하면은 내가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줄 것이고 내가 대통령감인지 아닌지를 쑥 봐서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를 찾아오라는 이야기였는데 윤석열은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일종의 뭐 토라져서 또 나중에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도 막 하고 했죠. 자, 그때 이 윤석열이 외면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나서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그때 또 김종인이 훈수를 합니다. 이 언론을 통해서 훈수를 하죠. 훈수를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가지 마라. 국민의힘은 진흙탕이고 아싸리판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직전에 몸담아서 이끌었던 국민의힘을 진흙탕 그리고 윤석열은 백조 국민의힘은 아싸리판 거기에 왜 가느냐. 가지 마라. 이 밖에 있어라. 밖에서 장외에서 나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세력을 그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좀 세력을 키워서 나중에 국민의힘을 아예 접수하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든 나중에 아예 접수하면 된다. 왜 국민의힘에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이렇게 또 훈수를 막 하죠. 그런데 그때도 윤석열은 전격 입당을 해버렸죠.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되니 김종인은 다시 본인이 아싸리판 진흙탕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가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총괄선대위원장 과연 윤석열이 김종인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길지 이 부분도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동안 두 번 이 윤석열을 소나기에 넣으려고 했던 김종인의 내심을 알고 그것을 거부를 했었죠. 자, 처음에는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겠다. 그런데 외면을 해버렸고 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마라. 밖에 있자. 그랬는데 들어가 버렸고 이번에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이 무슨 뭐 조공을 바쳐서라도 모셔야 된다. 이렇게 총괄선대위원장을 기정사실화 했는데 과연 총괄선대위원장을 앉힐지 아사리판에 들어오려고 하는 김종인을 끌어들일지 자, 그 부분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아마 윤석열이 여기서도 이번에도 마이웨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아침에 보도된 인터넷판 기사를 보시면은 자, 대안이 하나 제시가 됩니다. 김종인의 대안. 윤석열 후보가 지난 주말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 김병준입니다. 김병준. 자,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을 했죠.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때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던 인물 김병준. 자, 그래서 지난 주말에 만났는데 주말 회동을 했는데 공동선대위원장 자리 맡기나 중앙일보는 공동선대위원장에 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병준 공동선대위원장. 일단 보도는 이렇습니다. 지난 주말 새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교수와 만나 저녁을 함께 했다. 앞서 두 사람은 7월 19일에도 한 차례 만났는데 그때 윤석열, 김병준 두 사람이 이 김병준 교수의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6시간가량 머물며 와인 여러 병을 나눠 마셨다. 자,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 만났다. 그래서 두 사람의 주말 회동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교수에게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을 했을 것이다. 중앙선대위 합류를 제안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출신, 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부총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지만 불발됐죠. 그리고 중앙일보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병준 교수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할 경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15일 김병준 출판 기념회 이후에 중앙선대위 합류 가능성이 높은 김종인의 경우 대선 전략을 지휘할 총괄선대위원장 임명이 유력하다. 자, 이 기사대로라면은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그 밑에 총괄선대위원장은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쭉 있는데 김병준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원오브댐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병준이 김종인 밑에 들어가는 그림, 그것은 그려지지가 않죠. 김병준의 위상을 보면 그럴 위치가 아닙니다. 국무총리로 지명까지 됐던 인물이고 또 여러 가지 비대위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아예 김종인 대신 김병준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든 아니면 총괄선대위원장, 옥상옥 같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비워두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고 그 중에 한 명 정도 이준석을 하더라도 상임 이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자, 민주당이 그런 형식이죠. 이재명 캠프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이고 나머지는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자, 그런 형식을 하든 어쨌든 김병준 위에 김종인은 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김병준 선대위원장 카드, 공동이든 총괄이든 김병준에게 총괄을 맡기든 저는 상당히 유효하다고 보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한국일보 여론조사, 한국경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죠. 이 다른 부분에서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다 앞섰는데 국가 경제를 이끌 부분에서는 누가 가장 잘 이끌 후보라고 보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이 40.2, 윤석열이 31.1, 9.1%포인트나 윤석열이 뒤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김병준은 경제 전문가죠. 대학 교수를 오래 했고 또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윤석열의 미비점을 보완을 할 수 있는 정책통입니다. 정책통이고 또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고 지금 반문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노무현 지지자, 과거 노무현 지지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많이 중도로 빠져 있습니다. 이 중도층을 또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김병준 전 정책실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병준 교수를 아마 총괄선대위원장이나 아니면은 총괄선대위원장이 없는 공동선대위원장에 발탁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3고 3저 현상이 과연 그냥 단순한 컨벤션 효과일까 아니면은 더 쭉 이어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죠. 청와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민심에 좀 싸늘한 민심이 싸늘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일이 지금 하나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딸 문다혜 씨 현직 대통령 딸이 태국으로 갑자기 이주를 하면서 살고 있던 집을 팔고 또 그것을 또 정려 형식으로 팔아서 남편에게 정려하는 형식으로 팔아서 둘이 같이 가서 태국으로 온 가족이 이사를 갔고 그래서 경호 문제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스타항공 지금 구속된 이상직 회장이 있는 이스타항공의 계열사의 사위가 취업을 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어떤
그 공기관 장 자리도 주고 국회의원 공천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왔고, 또 태국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뭐 빌라를 사서 또 재테크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문다이스가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귀국을 했는데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청와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딸도 국민일보입니다. 대통령 딸도 아빠 찬성 논란. 문다이스 작년 말부터 청와대에 거주하고 있다. 대통령 딸 부부가 아이와 함께 지금 청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집이 부모 집이라면은 딸 부부가 사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씨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그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부터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나? 야당이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터집을 잡는다. 살면 좋죠. 그런데 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서 사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국 후에 머물러 왔다. 그리고 본인 집은 팔아버렸다. 야당에서는 미성년자도 아닌데 왜 함께 사냐? 청와대는 구체적인 확인은 해줄 수 없다. 위법한 상황은 없다. 그런데 문다이스가 자기 주택을 팔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대통령 간주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 또 부동산 특혜 척결, 문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불공정 해소, 이렇게 강조해온 문재인의 철학과도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 자, 김의겸 의원이 또 생각나네요. 그때 흑석동에 재테크를 하면서 투기를 하면서 돈을 다 끌어모아서 대출하고 살고 있던 집도 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 데가 없으니, 그 흑석동이 개발될 때까지 살 데가 없으니 대변인 하면서,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관사 안에서 살았습니다. 대변인은 관사가 원래 없습니다. 주로 경호실 요원들에서는 그 관사 안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관사 재테크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김의겸 씨도 그런데 지금 그 딸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사유화한 그런 행태를 보인 것이죠. 11월 9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